사법농단 재판 개입,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지난 목요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에게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탄희 의원입니다. 네네. 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최종 무죄 확정됐습니다. 목요일 날. 어떤 혐의로 기소가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간략하게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요, 세월호 7시간 재판을 포함해서 3건의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행위로 기소가 됐고요. 본인이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그렇죠. 사실상 판사들에 대한 평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활용을 해서 평정권이라는 것은 판사들 평가해서 승진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정하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네네. 판결문을 선고되기 전에 사전에 유출시키고 빨간 펜으로 보니 수정까지 해서 판결 내용도 바꾸고 네. 이런 일을 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서 네. 1심 판결에서도 6번이나 위헌적 행위다 네. 라고 인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법원에서는 법리상 무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 의결을 했던 판사이기도 합니다. 법관 탄핵 네, 소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단을 했던 재판관 3명은 전원 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라고 했지만 네. 4명의 재판관들이 임기가 이미 만료돼서 판단을 안 하겠다. 네네. 그래서 역시나 면죄부를 부여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근데 어제 뭐 대법원에서 그게 참 뒤집히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1심,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로서는 뭐 법률가들은 뭐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직권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게 행위가 위헌적인 행위다. 근데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을 할 수 없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지금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건지 국민들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저는 사실 법리를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요. 상식에 반하는 법리여가지고요. 네네. 이런 거예요. 법상 100의 권한을 어떤 공직자한테 줬어요. 네. 근데 공직자가 120만큼 썼어요. 네. 그러면 권한 남용이니까 유죄예요. 네. 근데 헌법에서 이 공직자한테 이거는 아예 하지 말라라고 정해져 있어서 이 공직자한테 권한을 0만 줬어요. 네네. 근데 120을 썼어요. 네. 그럼 무죄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법리라고 하더라도 네. 상식에 맞아야 하는데 1 더하기 1은 3이다 이래놓고 법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네. 아니 그래서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럼 월권죄 직권 남용죄가 아니라 월권죄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입법을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의견도 일리가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오늘은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법리적으로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네. 제가 작은 도구는 때려잡고 큰 도둑 봐준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 말씀하셨죠. 얘기를 한 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보면 지금 판례상으로도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나 경찰관들 뭐 조금만 월권해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서울중앙법원 판사도 그냥 판사가 아니잖아요. 네. 정말 고위법관인데 판사들에 대한 평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지위 때문에 그 재판하는 재판장이 이 임성근 판사 말을 들은 것이지 그런 지위가 아니었으면 들었겠습니까? 그냥 단순 선배 판사가 하는 조언이었으면 들었겠냐고요. 네. 그런데 그 지위를 남용한 건 무죄다? 저는 지금 이 법리 자체가요, 국민들 상식에 워낙 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죄를 신설하자 이것도 동의는 하지만 네네. 이 사안만큼은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사안이다. 판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판결 그 자체에 대해서 법의 공백이다. 이건 입법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핑계다. 예, 그럴 거면 우리 지방 공무원들 왜 공원 녹지 개장이나 하다못해 무슨 산림 개장 이런 사람들도 조금만 월권해도 계속 대법원에서 유죄해왔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 법관이 팔이 이 안으로 굽는다고 법관이 법관 봐준 거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14명 가운데 현재까지 그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 전현직 판사들 중에 14명 가운데 6명이 무죄고 2명만 1, 2심에서 유죄됐어요. 이게 유죄와 무죄를 가른 핵심적인 뭐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다. 그냥 담당 판사가 다른 거죠. 아, 근데 또 일각에서는 사법행정권, 즉 행정처, 법원 행정처에 속해 있는 판사들한테는 직권남용이 인정이 되고 법원 행정처 소속이 아닌 판사들한테는 직권남용이 인정이 안 됐다. 뭔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되게 법 기술적인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법원 행정처에 있든 안 있든 예를 들면 예.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수석부장판사니까 법원 행정처에 있진 않았죠. 네네. 그런데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수석부장판사로서. 네. 배당에도 관여할 수 있고 평정도 할 수 있고요. 네. 사법행정권 가지고 있었는데 왜 무죄예요? 어. 저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 그것도 굳이 차이가 있으려면 이 유죄받은 2명은 사법행정처 법원 행정처 소속이라서 유죄를 받았다.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핑계다. 어차피.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 동의하기 어렵다. 자,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OECD 조사 대장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네. 자, 사법 신뢰 여전히 갈 길이 먼데 또 우리 이탄희 의원님은 뭐 법관으로 있다가 이렇게 네. 판사로 있다가 국회에 들어와서 사법 개혁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과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법개혁의 진전 상황 진단해 주시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또는 뭘 하겠다 이런 네. 진단과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사실 인터뷰할 때마다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좀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 국회가 법원 개혁을 지난 2년 동안 한 게 거의 없어요. 네. 예, 지금 사법 신뢰도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수치를 2015년도에 OECD 기준으로 42개국 중에 39위였습니다. 예. 2019년도에는 37개국 중에 37위였고요. 네. 2021년도에는 44개국 중에 42위예요. 아유. 정말 그 세계 민망하네요.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 때문만이 아니고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같이 합쳐져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국민들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 반복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 국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법원 행정 체계 자체를 다 뜯어고치는 입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대선 이후에 여야의 대립구도가 더더욱 지금 첨예해지고 있어서 네. 앞으로 2년도 험난할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험난할 것 같다. 아, 이 험난한 길에 우리 국민들이나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뭐 어떤 뭘 좀 하면 될까요? 그냥 험난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한숨 쉬고 있기는 조금 이 과제가 너무 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네, 네. 제가 열심히 그때마다 해야 될 일들을 찾을 텐데요. 네.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라는 것 오늘은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네. 심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국회까지 들어와서 뭘 했나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법개혁에 관심 가지고 법원개혁에 관심을 꾸준히 우리가 가지실 분들 매 눈으로 지켜볼 분들 계시니까 서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법개혁만큼 목소리 높이셨던 게 우리 이탄희 의원께서 정치개혁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과 이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대선 이후에 지금 사실상 그 검수완박 등등의 대치전선 때문에 정치개혁 관련해서도 추가로 더 진전된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다른 내용이 좀 있나요? 안 그래도 쏙 들어갔다 이야기가 네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미꾸라지 꼬리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대선 때 약속했던 정치교체, 세력교체 약속 우리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좀 실행을 하자. 네. 정치 좀 멋있게 해보자. 이렇게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기분으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지방선거 관련돼서는 아주 미흡하게나마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법을 일부 시범 실시하기로 했고요. 네, 11군데인가 뭐 시범 실시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예, 아주 미흡하죠. 네. 서울에만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서울에 반도 안 되는 거니까요. 네. 네, 뭐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명맥을 지금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깃발을 들고 계속 서 있으면 때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정치개혁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가 그래 시범지역 11군데인 건 알겠는데 거기는 뭐 4인 선거구로 2인 선거구로 분할하면 안 된다 등등등. 근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다른 그 선거구도 2인 선거구 쪼개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서울 지역은 어디 통계를 보니까 과거보다 오히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2인 선거구가 몇몇 군데는 더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에서는 정치개혁 얘기하면서 여전히 지방의원 선거 이 국면에서는 다당제 정신을 전혀 관철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타당한 비판이고요. 네. 저도 사실은 우리 당의 쓴소리 오늘은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네. 이게 저희가 4인 선거구 쪼개지 말라고 그랬죠. 쪼개는 근거 조항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삭제해버렸거든요. 네네. 삭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광역의회에서 다시 선거구를 쪼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엊그제 부산시의회에서 예. 4인 선거구들을 거의 다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는데요. 네네. 요거는 2018년에 자유한국당 중심의 부산시의회가 했던 일을 지금 4년 뒤에 민주당 중심의 부산시의회가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네. 요거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뒤집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민주당과 의회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도 계시니까 김인철 교육부 장관 청문회 일정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게 그 일정 확정이 잘 안 되는 가장 핵심적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상을 저희가 하기로는 5월 6일로 아마 네네. 진행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지연이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료 제출이 안 돼서 네. 청문회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후보자 측이 제출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지연이 많이 됐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제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오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후보자가 보이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자료 제출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버티고 막무가내로 네. 오만한 모습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그 제출 자료들이 국민들께서 실제로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단순히 저희가 무슨 당파적인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뭐 네. 총장을 하면서 사회이사 셀프 승인해서 1억이 넘는 돈을 챙겼다. 그렇죠. 본인이 주주인 사업체에다가 대학에서 일감은 몰아줬다. 아, 일감 몰아주기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그냥 수업을 듣는 어떤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그 골프 선수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는데 A 플러스를 주고 학칙에는 4분의 1만 출석해도 낙제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이런 등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렇게 그냥 자료 제출 안 하고 버틸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국민들이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 네. 이런 식이면 아마 청문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쉽지 않다는 거는 이 의견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정리될 개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우리 이탄희 의원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 사실 김인철 후보자 문제도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또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서 아마 국민들도 다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그중에서도 야 이거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된다. 이거는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는 게 하나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문제인데요. 예. 다 문제인데 제가 들었을 때 가장 깜짝 놀랐던 거는 네. 본인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사회이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셀프 승인을 해줘서 급여를 1억 이상 받았어요. 네. 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네네네.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감사위원 법인카드를 가지고 선거운동
외대 총장 선거운동 할 때 그 법인카드로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골프장, 식대 뭐 이런 것 등등 전혀 증빙 없이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내역 안 내고 있고요. 네. 검찰에 고발됐다가 어떻게 해서 기소유예로 유야무야된 사건들도 지금 굉장히 많고요. 네, 하여튼간에 우선 김인철 후보자가 자료부터 좀 성실히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5월 6일 또 그 청문회에서도 따박따박 국민의 눈으로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